네, 프리마켓 뉴욕 저희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강재구 하나증권 연구위원님 나와 계시거든요. 일단 저희가 인사드리면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주 쇼츠를 보셨는지. 떠 있더라고요, 이게. 네. 당황을 했는데. 네. 잘 봤습니다.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예. 저희 김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쇼츠 하나 뽑을 수 있을까요? 오늘요? 그만하라고 하셔가지고 다른 캐릭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 어떤 캐릭터 모색하고 있어요? 이제 진지하게 좀 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근데 뭐가 잘 진지하게 하면 근데 어울리는지. 쇼츠는 안 나오겠네요. 쇼츠요? 그것도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어떤 포인트가 재밌는지 중간중간 채팅으로 또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또 소중한 아이디어로 쇼츠를 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시장 분위기 살짝 한번 짚어보고 뉴스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실적 나온 기업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AV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 종목 지금 약간 급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 정도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오늘 빅테크들 대부분 보합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FOMC 전까지는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움직일 것 같다라는 점, 그리고 특징적인 건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GV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다 정도 체크하면서 시장 오늘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위원님 먼저 FOMC 전까지는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냥 아무래도. 재미로 예. FOMC 끝나고 파월 나왔을 때 그 굿 애프터눈이라는 그 말에 오를 것 같습니까? 빠질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 시장 예상만큼 나오면은 그냥 순탄하게 그러니까 급등은 아니더라도 그냥 무난한 흐름 보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알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향후 점도표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거고, 과연 이제 이 방향이 진짜 보조적으로 꺾인다든지 이렇게 될까? 근데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 내년에 바뀌실 거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게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예. 오늘 새벽 4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 챙겨봐야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주무셔고 어차피 우리가 본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서 안 본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일단 주무시고 결과에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댓글에서 옆집 할머니도 아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그쵸? 이런 댓글을 네. 봤는데 그냥 편안하게 주무셔도 되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금리 인하라는 거는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모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되면은 안도의 한숨을 쉴 거고, 그리고 진짜 진짜 변수가 발생을 하거나 불확실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대응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을 물론 선행하면 제일 베스트겠죠. 이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시장의 어떤 미리 알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시장 참여자로서 시장을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수능자 개념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내가 먼저 뭘 해야지, 먼저 팔아야지 그랬다고 후회하면 또 아쉽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얼만큼 잘하냐, 사실 그게 제일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번에 점도표도 함께 공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점도표에 이렇게 점이 찍히는 과정에서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찍힐수록 시장이 그 후에 좀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점도표는 12월이 조금 더 특수하다고 보던데 이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파월 의장이 바뀔 예정인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의 입맛에 맞게, 특히 최근에 사실은 트럼프 정권 들어오고 나서 좀 재밌게 느껴진 것 중 하나가 정치색을 좀 보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비둘기적인 성격을 가졌던 위원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바뀐다든지, 에스틀란타 연은 총재는 저는 항상 되게 비둘기적인 분이다 하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세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방향성이 서로가 엇갈리면서 이거 정치색이 좀 드러나기 시작하네. 특히 보우먼 이사 같은 경우도 원래 매파였어요, 이분이. 되게 매파였는데 갑자기 무난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제 내년을 앞두고 과연 연준들의 의견이 갈릴 것인가라든지 아니면 방향성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취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FOMC 보기 전에 팔 거다.
오늘 밤에 나는 팔 거다. 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빅 이벤트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아니면 FOMC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몇몇 이벤트들이 중간중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고민하는 게 그 전에 좀 뭐 약간 파는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요럴 때 대응에 대해서 약간 팁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각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스타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서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투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타고난 주식쟁이라 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전 트레이딩을 좋아하죠. 트레이딩도 좋아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어차피 내가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항상 사람들한테 여쭤봐요. 장기 투자하세요? 그러면 자기 장기 투자자래요. 그런데 맨날 주식시장 보고 있어요. 그럼 머리 아파야 하고 있어요. 팔다 팔았다 하죠. 네, 네. 고민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씨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과연 이 시장이나 흐름이나 트렌드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 혹은 뭐 내년을 더 좋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장 들고 있어서 물릴 수는 있는데 약간의 현금, 그러니까 항상 저는 포트폴리오 안에 우리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현금을 일부 꼭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도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요즘 그런 말씀하세요. 현금이 쓰레기다라고 하시는데 네. 달러는 다르죠. 네. 달러 좀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빠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에는 현금 들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진짜 되게 극단적으로 내가 불안해서 못 참겠다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이 파셔야 되는 건데 오히려 만약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빠졌다.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었는데 빠졌다. 그러면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혹시 그 생각합니다. 현금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이거는 사람만 이게 적정 그 없어요. 저도 계산해봤거든요. 네. 그 계산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포트폴리오 구조를 계속 짜면서 해봤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의 성향인 거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100% 주식을 꽉꽉 채우는 성향을 갖고 있죠, 일반인들은. 그렇죠. 못 참죠, 현금 들고 있으면. 근데 현금도 하나의 그러니까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꼭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이제 처음 이제 그러니까 물론 투자는 그 전부터 대학교 때 해왔지만 이 바닥 그러니까 증시에 들어온 거는 사실 2015년도에 이제 첫 증권사 입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실패도 경험해보고 뭐 해봤는데 일단 현금은 일단 들고 있으면 손해는 아니라고 항상 마음이 좀 생각해요. 푸근해지죠. 현금이 뭐 적어도 한 20% 정도만 있어도 그쵸. 떨어지면 사면 돼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현금 비중도 이제 하나의 종목으로 생각하고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꼭 주식 100%이신 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그렇죠 사실. 저희가 예. 네, 그러면 저희 뉴스를 듣고 어차피 뉴스도 네. 또 오늘도 계속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뉴스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케빈 헤셋. 만약 자신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된다면 정치적인 압박이 아니라 본인 나름의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금리를 내릴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앞으로 이 금리 인하를 줄곧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또 결과적으로 같은 톤을 낸 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 헤셋은 물가가 다시 오르는 상황이 온다면 금리는 좀 내릴 수 없다면서 정치적인 요구보다는 경제 상황에 좀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현재 헤셋은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의 유력 후임으로 또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헤셋을 차기 의장 후보로 지목했다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후보를 면접을 본다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네. 다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함께 면접을 둘이서 본다고 하는데 또 이 상황에서 또 반대 입장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아니다. 헤셋이 어차피 될 거면 임기를 그럼 줄여라. 이런 말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들었어요. 임기를 4년을 다 채우지 않을 거다 이런 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헤셋이 끌고 갈 좀 미래적인 측면을 좀 넓게 봤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뭐 사실 이게 그런 생각은 해요. 이분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되게 원론적이었다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 연준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달러라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조직인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정치에 의해서 휘둘린다. 사실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하니까 오히려 이거 연준의 기능이 훼손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증시가 흔들리기도 했죠.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쨌든 연준 의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자기가 만약 된다면이란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한 건 굉장히 원론적인 대답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티븐 마이런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 미란이 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맞습니다. 그 스티븐 미란 같은 경우에도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에도 뭐 정치적으로 본인이 뭐 강하게 드러내기도 하지만 지금 점도표만 보더라도 혼자 밑에 딱. 그렇죠. 그리고 아마 뭐 이건 저의 의견이긴 한데 아마 오늘 점도표에서 제일 위에 내년도 금리 인하 없다라는 분도 한 분 계실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은 이제 케빈 에세디라는 분의 바닥에 깔려 있는 비둘기파적인 성향. 그리고는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원론적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실제로 연준 의장이 되면은 뭐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이 좀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정치적 성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트럼프가 선정을 하는 인허위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선정하는 기준은 뭐 명확하죠. 내 의도랑 같은 방향으로 같은 결인 사람을 더 좋아하니까 그건 맞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렇게 중립을 지킨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은 안으로 굽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내년도 연준은 많이 비둘기파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게 지금도 비둘기파적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연준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금리 인하 사이클을 8월부터 이제 준비가 돼서 계속 인하를 하고 있는 사이클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이 사이클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방향성을 갖다가 이미 정해 놓은 거죠. 그런데 방향성을 하는데 속도 조절을 하는 것뿐인 거지 방향성을 꺾거나 바꾸진 않았다라는 거고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한 트렌드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그 연준이 말하는 노동과 물가와 이러한 부분들이 이 기준 조건에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충분히 또 이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얘기하는 게 마치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걸 바라는 방향을 보는 거죠. 우리는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고 이 사이클 되게 셌으면 좋겠고 빨랐으면 좋겠고 버블이 터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버블이 터지면 안 되는 거 버블이 아닐까요?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버블이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데 버블이 커졌으면 네, 커졌으면 좋겠고. 좋겠다. 예. 오늘의 셔츠. 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연준 입장 근데 연준의 의도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트렌드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이제 약간 정치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되는 말을 했을 것뿐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채권 금리 쪽으로도 2009년 이후에 지금 최고치로도 뛰었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내년에 없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글로벌 채권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뭐 채권 analyst는 아니라 가지고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긴 해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채권에 반영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돈을 많이 풀기도 했고, 뭐 이제 완화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복합적인 요소라서 뭐 사실 저는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간밤 나왔던 노동지표도 함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인 건수는 늘어났지만 네. 해고도 그만큼 늘어났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헤세치 맞았던 거죠, 그게 아마. 네. 네, 그 맞았던 이유 중 하나가 어쨌든 통화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든지 혹은 이런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한편은 또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빅테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해고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해고를 할 때 그러니까 해고라기보다는 고용이 느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특수한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는 거지 전반적으로 확 늘어나는 그런 그림은 아닌 거고 그래서 고용이 아예 꺾여가지고 경제가 망가지는 그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너무 경제에 대해서 고용이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혹은 고용이 너무 늘었다고 해서 과열이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이렇게 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약간 이게 시장이 지금 아이러니라고 표현을 많이 하던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이 그렇게 박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경제가 나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근데 금리는 왜 해요?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쵸. 그러고는 제가 살짝이는 뭐 좀 얘기를 듣다 보니 뉴스를 보다 보니 걱정되는 포인트가 어제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많이 뉴스가 나오는데 어제자 기준에서 호주에서는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를 종료한다라는 선언을 했고 예. 그리고는 영국에서는 이제 영란은행에서 총재님으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금리가 제약적 수준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어제는 또 ECB 부총재님은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묘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큰 그림 놓고 보면은 연준이 비둘기 파적이니까 우리가 유동성에 대해서 매우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 연준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리 인상 혹은 약간 매파적으로 돌아서는 26년도에 대한 전망을 살짝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워낙 이제 연준이 사이즈가 크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연준이 비둘기 파적이라도 전 세계가 약간 매파적으로 바뀌면은 약간 주식시장 쪽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지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사실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긴 한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연준의 방향성은 일단 정해진 거고, 그리고 네. 그럼 이제 22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2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경제가 그럼 유럽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을 한 건데 안 좋죠. 안 좋죠. 근데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자신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아. 했으면 하라는 거고, 그리고 네. 뭐 지금 이제 아까 영란은행 얘기했잖아요. 영란은행은 제약 수준인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왜 경제가 좋은데 금리 인하 해요라는 건데,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는 우리가 늘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리 인하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모험적 인하로. 그 지금 모험적인 거죠. 네. 예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행적으로 대응을 하는 인하의 방향성인 거지. 네. 이게 뭐 우리가 경제가 나빠지니까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해요, 이 그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12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이유도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혹여나, 그러니까 늘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잖아요. 레이트 파월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거예요. 너희들 왜 자꾸 데이터 기반인 건 맞긴 한데, 근데 너희들 그때도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했고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었는데 매번 놓쳤잖아. 네. 우리 예방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있는 거, 이러다 니들 우리 경제 망가지면 어떡할래? 라고 트럼프는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준 입에서 우리 이제 못하겠어요라는 얘기가 나오면 정말 위험한 건데, 네. 근데 연준의 입에서 아직까지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속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연준을 중심으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의견으로 저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요 정도로 첫 번째 저희 주제는 끝내도 될까요? 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은 중국과 미국의 팽팽한 신경전, 칩전장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화웨이와 또 캠브리콘 같은 이 자국산 AI 칩을 정부 공식 조달 목록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변화의 타이밍도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 재개를 허용하기 직전에 나온 조치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결국 중국 정부가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라는 방향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특히나 공공부문부터 자국의 반도체를 좀 적극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드러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반도체 자립 의지가 그만큼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이긴 한데 사실 화웨이 같은 그런 기업을 좀 생각을 해보면 H200을 능가할 정도의 칩 성능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건지 좀 이런 부분을 체크해보고 싶은데, 아까 나왔던 보도 내용으로는 뭐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 같은 기업들은 우리는 H200 너무 원한다 이러면서 옹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마다의 좀 상황이 다른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되게 재밌는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독립하고 싶겠죠. 사실 우리나라도 독립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독립이 가능할지. 그렇죠. 사실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모 프로세서 기업과 얘기를 해봤어요. 사실 궁금하니까 저희도 지금 이제 그쪽 파웨이 쪽에서 이제 칩이 뭐 통신 칩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속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는데, 그쪽 입장도 사실 제가 아까 했던 똑같아요. 할 테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추론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추론 시장 얘기 많이 하고, 추론이라는 거 하면 약간 뭔가 느낌이 학습보다는 고차원적인 느낌이 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추론 칩이 더 기술이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학습용 칩이 굉장히 기술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쪽 중국에서 만드는 칩 대부분이 이제 추론에 쓰이는 칩들이거든요. 네. 추론에 쓰이는 칩들인데, 이 추론에 쓰는 칩들은 어느 정도 뭐 중국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20이 아니에요. 이번 수출 승인한 게. 오히려 H200을 승인한 거는 학습용 칩을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한 네. 거고, 그러니까 이거죠. 요즘 그 뉴스 보셨어요? 혹시 그 외국의 알리바바라는 빅테크 애들이 외국의 법인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H200을 사가지고 온다든지, 합습시키고, 네. 아니면 최근에 밀수하다 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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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 모 프로세서 회사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도 전 충분히 공감을 가는 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고, 얘네들 입장에서 이제 이 중국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어쨌든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립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강구하되 어쨌든 너무 이제 휩쓸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립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는 뭐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갈아 넣으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자립의 키워드는 지금도 이제 우리가 TSMC에서 만든 엔비디아나 AMD 칩을 수입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 관점에서는 SMIC라는 기업이 있죠. 그렇죠. 여기 대해서 하도 이제 논란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도 뉴스 보면은 SMIC 혹은 화웨이에서는 우리 이제 만들었습니다. 미국 따라잡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원천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는 분들의 궁금증은 정말로 이게 뭐 EUV가 굳이 뭐 나온다 안 나온다 하더라도 SMIC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가, 뭐 예를 들어서 TSMC는 택도 없겠지만 삼성 파운드리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미국에 있는 뭐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수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봐야 될까요? 물론 뭐 전 중국 애널리스트는 아닌데 제가 이제 트래킹한 것까지 봤을 때는 SMIC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나노까지 DPU 방식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EUV 장비 자체를 그때 수입을 못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5나노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서에서도 한 얘기가 5나노로는 힘들다라는 거죠. 5나노로는 힘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걔들이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네 거 수요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특히 학습용 칩에 대한 부분 얘기인 거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캠브리콘이라든지 얘들이 하는 건 대부분 이제 추론용 칩을 만들거든요. 추론용 칩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막 학습용 수준만큼 좋은 칩이긴 하지만 학습용 칩만큼의 성능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뭔가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앞에 있는 요 모델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때 이제 딥시크도 그렇고 뭐 증류를 시켰다라고 하지만 사실 나중에 뭐 많은 추론들이 있지만 뭐 이제 오픈AI 거를 뭐 다시 돌렸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네. 전 좀 재밌는 뉴스를 봤는데 엔비디아에서 이제 칩 안쪽에 위치 추적하는 기능을 좀 추가했다는 맞습니다. 보도를 예.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된다면 좀 언제든지 미국이 우리 기술을 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뭐 백도어로 간주하면서 우려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번 이 칩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실제로 위치 추적이 적용이 좀 되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쪽에 뭐 제가 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모르겠는데 하겠다라는 거고, 이 기술을.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 가지, 그러니까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이 뉴스가 오늘 잠깐 보고 나서 이러면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겠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중국에는 중요한 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경우에 네. 이건 이쪽에서 안 되겠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목적이 만약에 외국에서 중국 기업이 쓰는 것을 막기 위함이나 혹은 밀수하는 걸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으로 정식 수출되는 제품에는 그걸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걸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뭐 SMIC도 5나노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긴 시계로 놓고 보면은 EUV가 없으면은 독립을 못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분은 멀티 패터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 번 그냥 반복해서 그쵸, 무한 그쵸. 찍어버리면 네. 된다 이건데 근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쵸.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그게 승인이 돼가지고 세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중국에 한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근데 뭐 그게 이제 행방은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걸로는 택도 없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뭐 그렇기 때문에 ASML의 가치가 높은 거고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EUV 장비가 일단은 확보가 되는 게 효율성적인 측면이나 그런 면에서 중국은 좀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중국 관련된 거 요것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은 중국이 결국 미국의 칩을 사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도로 그렇죠. 예, 저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구글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또 새로운 이슈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군 조직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새로운 조치를 내놨습니다. 군인과 그리고 민간 직원 약 300만 명을 상대로 구글의 AI 시스템 제미나이4 거버넌트를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이 피트 힉세그 왜 이렇게 자꾸 말이 꼬이죠? 텐션을 조금 더 네. 올려보는 걸로 합시다. 오늘요? 네, 텐션을 좀 더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를 젠 AI 밀 플랫폼이라고 부르며 앞으로 AI가 이 전장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영상과 그리고 이미지 분석 역량을 강화해서 디지털 전장을 선점하고 또 군의 전투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내놨는데요. AI가 사실 군사 분야에서도 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특히나 구글을 중심으로 이런 모습이 펼쳐지는데 이름이 좀 뭔가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이 제미나이 포 거버넌트 이러면서 뭔가 굉장히 큰 포부를 갖추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그 모양새는 두드러진 게 없어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게 사실은 그 전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 제네시스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참 재밌는 게 이게 예전에 이제 클라우드죠. 클라우드를 할 때도 예전에 이제 민간 단위로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의외로 국가와 민관군, 그러니까 민관이 같이 이제 확장을 시키는 방식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2011년도에 이제 클라우드 액트라고 해가지고 오바마 정부 때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 느낌이 약간 나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미니까 결국은 전 세계에 있는 클라우드 시장의 점유율 대부분을 미국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2011년도에 했고, 뭐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 2015년도 정도, 2006년도 뭐 이쯤 했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 역시도 굉장히 AI를 밀어주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뭐 진짜 AI가 군에 적용되면은 쓸 게 많죠.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로봇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전쟁에 사람 대신에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해진 거죠. 정밀 타격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그만큼 뭐 사람들이 검증을 하거나 이런 거 필요하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AI 시스템 중에서 제미나이가 선택됐다는 것 자체가 구글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좀 봐도 될까요? 혹은 뭐 GPT, 새로운 GPT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 판도를 바꿔놓을 무언 존재가 될까요?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5.2? 네. 5점인가요? 5.2, GPT 5.2.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드는 생각이 이게 이 AI 경쟁을 자꾸 붙이고 싶어요, 사람들이. 붙이고 싶어 하는데 과연 5.2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제미나이라든지 그러니까 5.1과 5.2의 차이를 우리가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B2C에서 활용은 어느 정도 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만약에 이제 제미나이 5.2가 나오면서 같이 어떤 멀티모달 기능이 나오죠. 뭐 그 외 이미지라든지 네. 영상이라든지 우리가 여강했던 나노바나나 같은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나와줘서 열광을 한다면 모를까. 만약에 챗 GPT라는 이런 형태의 어떤 뭐 텍스트 형태인 거죠. 텍스트 형태의 그러니까 뭔가 답변을 하는 게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과연 그 차별성을 느낄 수 있을까? 이건 조금 저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긴 해요. 저는 이 차별성에 관해서 좀 드는 생각이 제미나이와 챗GPT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그냥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미지의 뭔가 반응 속도가 제미나이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챗GPT가 만드는 시간 대비 훨씬 더 효율이 좋아서 요즘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B2C 사용자로서 느끼는 하나의 감정을 설명해 봤습니다. 예. 근데 방금 전에 이 경쟁력을 좀 경쟁을 붙이고 싶어 한다 시장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사실 우리가 제미나이와 GPT가 뭐 같이 가는 그냥 산업 자체가 확장되는 그런 긍정적인 그림을 좀 바라볼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장 자체가 전에 이제 요 지난주에 냈던 레포트 중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왜 굳이 벌써부터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 궁극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시장 크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시장 전망치에 나오는 이제 성장률보다 지금 뭐 단기긴 하지만 지금 네. 기업들이 쓰는 돈이 더 커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또 심지어 최근에 전 세계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인도에 아마존이 또 투자하겠다, 전 세계 투자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런 거 봤을 때는 시장이 지금 이제 초기 단계 아직까지도 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크고 있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AMD한테 예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엔비디아랑 그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사람들이 네. 걱정을 한다라고 했더니 지금 시장 크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하는 거고, 뭐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했을 때 벌써부터 TPU, GPU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둘 다 좋아 보인다 하면은 둘 다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너무 아직까지는 아니, 좀 섣부른 걱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우문현답이네요. 차후의 문제일 뿐이다. 지금은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게 더 먼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세요? 저는 구글 전반적으로 잠깐 넘어와서 이 반독점 규제 관련해서 EU가 또 태클을 걸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따르면 좀 사실 AI에 대한 학습이나 좀 운영적인 측면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소비자나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AI에 대한 효과를 좀 누리는 걸 유료화하기에는 아까운 기능들이 많은데 이게 혹시나 전가가 될까봐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지속될지 이런 시각도 궁금합니다. EU 반독점 소송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EU가 이유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EU는 몇 년 됐어요 지금. 그렇죠. 네. 네. 미국 여기저기서. 빅테크에 워낙 종속돼 있는 곳이라서. 그렇죠. 예전에 저도 하여튼 몇 년 전에 쓴 자료 중 하나가 구글과 유럽의 10년 전쟁 이야기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10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만 해도 한 4-5개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거예요. 유럽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물론 있죠. SAP는 이미 있는데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격차라든지 플랫폼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원래 제재를 하는 이유는 얘를 제재하는 동안 우리 쪽 산업을 키워야겠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제재만 걸고 뭐 거버넌스 얘기 명분은 좋죠. 명분은 좋은데 그럼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맨날 돈만 뜯어가는 이런 형태만 발생하는 거죠. 너무 좀 방금, 북한가요? 방금 감정 나오셨습니다. 지가 뭘 할 수 있겠나. 거기까지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힝 나올 뻔했어요. 이게 EU는 근데 진짜 식민지라는 표현을 지금 21세기 식민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EU는 계속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참 소송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걔네는 이제 그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 산업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매번 그걸 하고 있는데도 뭔가 자기네 그게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그쪽도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반성이라는 게 한국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옆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의 빅테크에 잠식되지 않은 국가가 한국이랑 중국밖에 없더라고요. 약간 근데 조금 고민할 게 그게 갈라파고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그러니까 우리 좋은 표현으로는 이제 우린 종속되지 않았다, 이게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물론 기술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약간 그런 부분도 우리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시장 점유율 미국 그 클라우드가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점유율은 제가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만 해도 한 2%인가 3%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 클라우드,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를 많이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과연 장악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넘어가면 되겠죠? 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이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FMC도 얘기했지만 실적 얘기가 워낙 중요한 게 많다 보니까 일단 실적 얘기도 중간에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신 게 있는데. 지금 저한테 네네네네. 실적을 저는 오랜만에. 잠시 후에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적 이야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오라클, 어도비, 시놉시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또 다음 날에는 브로드컴, 코스트코의 실적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2월 FMC 회의를 앞두고 실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약간은 좀 사라졌을 모먼트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법한 종목들의 굵직한 실적들이 많습니다. 좀 우리가 어떤 관점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종목도 아까 말씀하신 어도비하고 오라클하고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그 시놉시스요. 네, 세 가지죠. 일단 어도비 같은 경우 우리가 기대감 있어요? 어도비는 방금도 이렇게 좀 업데이트가 됐는데 아직까지 기대감이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네. 지금 나와가지고 약간은 보고서가 사실 스티펠에서 나왔는데 부정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니까 부정적이지는 않으니까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빠질 네네네. 것도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크게 나쁜 반응은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얘네가 뭘 보여줘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내년부터 뭘 안 보여주냐면 얘네가 디지털 미디어 사업부의 ARR, 그러니까 연간 반복 매출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네. 자기네 핵심 지표를 공개하지 않겠다라면서 이거를 토탈로 묶어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는 이거 이외로 내가 성장하고 있어요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신제품을 낸다, 뭐 내년에 뭐 할 거예요라고 뭔가 계획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계획을 네. 보여줄 때 뭔가 이제 우리는 나노바나라든지 우리가 열광했던 것들 네. 이거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가 혹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 이제 AI 도구에 투자를 할 거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얼만큼 이익을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사실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한계 비용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확장을 했을 때 비용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한계 비용이 우리는 사실상 이제 뭐 제로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낮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이러한 비용들이 커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커버하는가 그리고 혹은 그 이상의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 가이던스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실적이 아니고 가이던스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놉시스죠. 네. 시놉시스는 결국은 이제 엔시스 얼만큼 잘 버냐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시스 실적을 이제 명확하게 저번에 이제 제시를 안 했긴 했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거 되게 시너지 나는구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계 IP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3분기 어닝 미스의 범인이긴 했죠. 이거 아무래도 이제 인텔이라든지 파운드리 뭐 이런 이슈들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할 건지라든지 극복을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핵심 코어 이제 EDA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사실은 이런 부분 나쁘지 않은데 이제 얘네가 뭐 파운드리를 했던 그런 것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엔시스의 제일 중요한 부분 사실 엔시스가 성장성을 보여주고 시너지가 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여기서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시놉시스 딱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요때가 실적 발표였고요. 그렇죠. 요때가 실적 발표였고요. 그렇죠. 요때도 실적 발표였고 그렇죠. 요때도 실적 발표인데 지난 분기에는 좀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떨어졌지만 예. 그전 3개 분기가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보면은 실적 발표 날마다 빠졌어요. 근데 제가 미국 주식을 저도 볼 때 실적 발표 날마다 빠지는 종목들이 있고 맞아요. 실적 발표 날마다 오르는 종목이 있고 아니면은 반반이 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번 실적 발표도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사실 이 EDA라는 게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섹시한 느낌은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깔고 가는 회사잖아요. 깔고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그냥 내 포트폴리오에서 깔고 가는 느낌으로 어차피 이 시장은 딱 3개 회사밖에 없거든요. 이 시장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시놉시스 그리고 지멘스 이렇게 3개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지멘스를 제외하고 미국에서는 이 두 회사를 그냥 가져가면은 이 산업 전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모습을 못 보여주는 그래서 재미가 없는 주식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산업 크는 것과 함께 클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로 뭔가 물론 이제 최근에 엔시스 인수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번에 엔시스로 인해서 시너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하는 방식의 차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실적 발표하고 빠지고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꼭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너무 편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예. 1년 동안 계속 실적 발표 날마다 빠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빠지면 그때 살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회사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고 네네네. 엔시스라든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텔 리스크들 이게 해소 얼만큼 잘 되는지 그 부분들만 좀 답답한 것만 시장에서 좀 네.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전 좋을 거다 흐름 좋을 거다 보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너무 좀 이렇게 낙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주 실적 발표 기업들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장전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중에는 반려동물 용품 업체. 저도 민캐스터의 네. 그거를 이어가라고 추이. 저도 바람이 잘 안 되네요. 추이의 실적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면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3% 넘게 상승 중에 있으니까요. 실적 발표 기업들 여러분들이 물론 뭐 오라클, 시놉시스 같은 기업들을 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추이도 지금 막 실적이 나왔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사실 요즘 메타 하면 좀 뭐가 떠오르시나요? 메타 전 떠오르는 거 있어요. 이거 하면 제가 쇼츠에 박제될 것 같아서 하기가 좀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그 혹시 다들 요즘 유행하는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이거 아시나요? 밈을? 봤죠. 평평하다, 평평하다. 저는 평평하다. 별로 뭐가 없는 것 같다. 네.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네. 사실 저도 이렇게 쭉 뭘 말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진짜 돈 잘 버는 SNS 기업이 된 건지 좀 뭔가 최근 행보가 여러 가지 움직임이 많은데 그중에서 사실 M7 종목 중에
그래도 좀 많이 밀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평평한 좀 기업이 된 것 같아서 그와 관련돼서 왜 평평한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새로운 차세대 AI 모델 개발에 좀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내부 코드명은 아보카도라고 알려졌는데 이 기존처럼 공개형이 아니라 자체 모델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좀 명확했지만 어쨌든 좀 연기한다, 지연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나왔죠. 메타는 최근 이 스케일 AI 창업자와 주요 연구진을 영입하는 데만 무려 140억 달러 넘게 투입한 것으로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제가 아까 평평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미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키뱅크 캐피탈 마켓 분석가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메타는 AI 경쟁자에서 좀 승자의 역할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투자 규모와 수익성에서 더 많은 문제에 현재는 직면해 있다라고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메타가 뭐가 떠오르냐 여쭤보셨는데 그때 위원님께서는 말을 안 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메타요? 네. 메타는 사실 이렇게 나쁘진 않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 회사의 본질은 광고 회사잖아요. 광고 네.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 나올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플랫폼 회사는 노드가 얼만큼 참여를 해서 그만큼 광고가 노출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다만 이제 지금 문제는 돈을 쓰고 있는 부분 혹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AI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뭐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인 건데 이번에 이제 아보카도 밀리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근데 얘들도 깨달았을 거예요. 이제 오픈 소스로 이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부분도 깨달았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기업들이 뭔가 채택을 한다고 했을 때, LLM 채택을 한다고 했을 때 오픈 소스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실 이게 오픈 소스라는 것 자체를 쓰는 이유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후발주자의 전략 중 하나거든요. 후발주자의 전략 중 하나인데 생각보다 안 먹히는 거고 그럴 거면 차라리 성능을 좀 더 높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출시 지연이란 건 뭔가 성능이 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성능을 갖다가 출시 지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어쨌든 뭐 큰맘 먹고 이제 한 거니까 이왕 할 거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전 네이밍 센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보카도. 아보카도. 저도 형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개방형에는 또 오픈 소스 완전 개방형이 있고 반 개방형인 오픈 웨이트도 있고 뭐 폐쇄형도 있고 네.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맞아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어떤 방식이지 하고 조금 약간의 혼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메타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해서 이런 형태까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오픈 소스라는 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진짜 누구에게나 다 열어줘서 그러니까 코드까지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활용하세요라고 열어주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시스템을 퍼뜨리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면은 성능이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쿠다라는 플랫폼 덕분인 건데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덕분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AMD한테 이제 질문한 것 중 하나가 라킴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얼만큼 퍼졌어요라는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학습화되고 습관화된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발주자들은 사실 이 전략을 많이 쓰는 거고 딥시크나 이런 것도 오픈 소스로 열어놓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죠. 많이 써 이런 건데. 이제 폐쇄형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지 않아요. 자신들만의 어떤 특수한 기술들을 갖다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간중간에 뭐 반은 열어줘. 중요한 핵심 부분은 가리는 방식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동안 라마는 오픈소스였던 거죠. 네. 다 써. 내 것 마음껏 쓰고 퍼뜨리는 게 일단 중요한 건 내 거 다 퍼뜨리는 게 관계야. 이게 그거야.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네가 핵심 기술 이제 안 알려주고, 아무래도 이제 카피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뭔가 특수한 뭔가를 자신들만의 뭔가 뭐 특색 있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볼게요. 평평한밖에 생각 안 나요. 평평한. 평평하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뭐 매끈매끈한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 X의 상장이 또다시 또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가 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해온 바에 따르면 스페이스 X는 이르면 또 2026년 중후반 들어서 기업 공개를 목표로 IPO에 현재 돌입한 상황이라고 다시금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규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회사 측이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의 가치는 약
1.5조 달러, 여기에 공모로 또 300억 달러를 훨씬 넘는 자금 조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인지 좀 규모적인 측면을 봤을 때 사우디 아람코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스타링크 성장과 또 우주 사업의 확장에 힘입어서 스페이스X가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어떤 이정표를 세울지 좀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며칠 전에 사실 위원님 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말하다가 할게 이렇게 하니까 좀 이 태세 변환이 좀 어떤 심경 변화에서 나왔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받은 뉴스가 이거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그 테슬라에 미친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이 이제 우주에 미친 형이긴 한데 사실 스페이스X를 굉장히 좋아하는 형이고, 네. 굉장히 저한테 많은 영감을 주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형인데, 그 형이 이제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스페이스X 곧 성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말하면 또 약간 믿음이 가는데라고 하는데. 저는 딱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형 말한 것처럼 상장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돈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비상장 상황에서 많은 투자를 받았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투자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사실 우리가 상장을 시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린 주식 매매만 생각하잖아요. 주식거래하고 주식 아니면 배당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이제 상장이라는 거는 자금 조달 방법인 거죠.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장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채권 말고 네. 주식으로 이제 자본 조달하는 거. 그럼 그 얘기는 얘들은 뭘 할 거냐면 발사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제 상장을 할 거다. 이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야 시장에서 요즘 내년에 유동성을 되게 좋게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 시작해요.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게 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엔스로픽 상장 얘기 있었잖아요. 엔스로픽 상장 얘기처럼 엔스로픽 상장, 뭐 오픈AI 상장 얘기도 있었고 뭔가 요즘 상장 이런 얘기들, IPO, M&A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 이제 뭐 스페이스X 입장에서도 혹은 로이터나 뭐 이런 쪽 분석가들 입장에서도 아 그래 내년에는 좀 유동성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금융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M&A라든지 IPO라든지 이런 게 좀 활발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올해 IPO를 좀 많이 못한 것도 있긴 해요. 회복을 많이 하긴 했어요. IPO 시장이 많이 회복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끝나고 나서 저도 지금 되게 기억이 남는 게 그때 혹시 스펙 그 매매 엄청나게 그렇죠. 2021년도에 엄청났었죠. 그렇죠. 그때 저도 사실 그 스펙 자료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억지로 쓴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직도 약간 악몽을 기억하는데 근데 이제 그만큼 IPO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상장이 많이 됐었었는데 지금 회복을 했다고 하지만 활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내년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사모펀드들이 원래는 엑시트를 좀 해줬어야 했는데 이걸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마 경제 불안이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모펀드들이 갖고 있는 이 지분들을 매각하지 못했던 거죠. 엑시트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유동성이 풀릴 거 기대가 되니까 슬슬 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내가 그동안 이제 갖고 있던 거 밀어가지고 이거 왔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 내년에 유동성 좋을 때 상장시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AI 슈퍼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IPO의 전반적인 기대감들이 커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이게 맞는 건가요? 근데 이게 저도 궁금한 게 지금 오늘 나온 뉴스로 CATL 다들 아실 겁니다. 예. CATL이 유상증자를 2조 원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엄청 큰 규모이기 때문에 좀 시장이 놀랬다라는 그런 반응도 나온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 하면서 유동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2조 원의 유상증자가 딱 발표되면서 이거 단기 유동성 괜찮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수준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스페이스X의 엔스로픽만 하더라도 지금 몇백 조 얘기가 나오거든요. IPO에. 근데 이런 부분은 미리 아무리 시장에 알려져 있는 그런 뭐 재료라고 하더라도 몇백 조의 유동성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그냥 보고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뭐 채권 발행도 엄청나게 하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마냥 괜찮게 봐도 상관없을까요? 일단은 뭐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상황이 되면은 각자 상황에 맞게 상장을 시키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정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은 윤전기잖아요, 사실은. 찍어내서.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막
시장을 훼손하고 이러진 않을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 이 투자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얘기는 뭐 블랙락이 아니죠 저희 블랙스톤 같은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드라이 파우더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준비는 되어 있는 거 그동안 안 했던 거고 미뤄놨던 투자 금액으로 뭐 이제 적절하게 잘 하겠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벌써부터 상장하지 않은 애들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는 좀 너무 이른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게 항상 주식할 때마다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건데 맨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뭐 1조 뭐 다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돼버려가지고 그럼요. 가지고 있어요? 네. 역시. 그러니까 이 숫자가 너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뭐 1000조 IPO라고 1000조 투자를 한다 이러는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이제 기준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기업들 얘기도 했는데 저희가 그만큼 또 중요한 기업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라클, 브로드컴 그쪽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요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여쭐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적을 보기 전에 지금 나온 또 뭐가 나오시는 나왔나요? 브레이킹 뉴스 하나 네네네. 연구위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딥시크가 금지된 엔비디아의 칩을 AI 모델에 활용했다라는 더 인포메이션의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 여파가 더 있을까요? 또 더 인포메이션이에요. 더 인포메이션이 공신력이 있는 매체일까요? 모르겠어요. 요즘 저는. 활동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뭐 열심히 일하면 좋죠 뭐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쓸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사실 우리가 딥시크를 갖다가 그러니까 열광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올 초에 엔비디아가 빠졌다라고 사람들은 핑계를 대는데 네. 근데 아니라는 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의 우려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뭔가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까지 쓰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진짜 중국 입장에서는 안 쓸 수 있겠냐라고 반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쓸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과연 없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건 전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알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약간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멘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해보든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라클과 오라클과 브로드컴 중에서 어떤 기업을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일단은 오라클이 내일 나올 거니까 내일 그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브로드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걱정이 많죠 다들. 아마 부채 문제가 참 이게 신기하게도 오라클은 일단 실적 뭐 이런 것보다 그 외적인 걸로 많이 빠지고 변동성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라클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재작년이었나 이제 실적을 제가 쓰는데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나쁘지도 않았고 가이던스 되게 좋았어요. 상향을 시켰는데 근데 주가가 빠져요. 주가가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제 자기네는 제가 AI 수요가 좋다라고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서버 부족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투자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서버가 늘지 않는 걸 보고 주가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투자해라 서버 늘려라 했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계속 요구해가지고 오케이 알겠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투자 많이 할 거야라고 하고 실제 캐펙스 가이던스 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요. 그리고 실제로 서버가 확충이 되는 그 자산을 보고 나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건데 그럼 투자하는 거에 갑자기 좋아하다가 갑자기 CDS 얘기하더니 갑자기 쭉 빠져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번 오라클 실적은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는 수주 잔고 늘어나는 거 잘 보여줘야죠. 이제 수주 잔고 늘어나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했잖아요. 수주 잔고 우리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날 수 있어요. 전망 제시했으니까 그 방향성이 어긋나지 않았다라는 거 일단 보여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만큼 내가 회수를 할 수 있는가, 돈을 갖다 잘 벌고 있어요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걱정 안 하는 것 중 하나가 텍사스의 이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이 시작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거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타게이트고요. 스타게이트 네. 그거로. 스타게이트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제 1단계거든요. 1단계가 시작이 되면서 저는 이제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설비 투자라든지 이렇게 부채 관련된 문제는 사실 이제 실제 돈 버는 거 보여주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너무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이제 여기서 더 빠져야 되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수주 잔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는 말 그대로 예약을 받아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말 그대로 내가 매출로 이어질 수 있고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사실 우리 그때 엔비디아 매출 채권 얘기 나왔을 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만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매출이 되니까 매출 채권 늘 수밖에 없는 거고 매출 채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수 매출 기간. 채권 그렇죠. 네. 회전율. 네네. 네, 매출 채권 회전율을 부르는데 이 회전율을 가지고 아 내가 진짜 돈을 잘 벌어요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건데 보여줬던 건데 근데 오라클 역시도 이제 실제로 돈 잘 버는 거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런 문제들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을 보여줄까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률은 약간 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아무래도 이제 XPU가 이제 V6, 그러니까 TPU 6번째 버전을 갖다가 나올 때는 그래도 이건 괜찮았는데 클러스터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이익률이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 우리 아이언우드 우리가 그렇게 열광했던 그 TPU 7, V7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사실상 레스케일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비용을 어느 정도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 양산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익률은 좀 낮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캐펙스가 늘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혹은 저번처럼 새로운 고객이 명확하게 진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제 새로운 고객 두 개가 더 있었잖아요. 엔스로픽이랑 이제 오픈 AI가 있는데 엔스로픽 같은 경우에 내년 하반기쯤에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방향성들에 대해서 훼손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는 모습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크게 뭐 나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라클 브로드컴 우리 위원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섹시한 종목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나온 소식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 4년간 AI와 관련해서 인도에 175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 낮에도 비슷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마존이 2030년까지 AI와 관련해서 인도에 35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우리는 이러한 모멘텀에서 차세대 아시아 시장은 역시 인도가 꽉 쥐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포인트거든요. 참 인도라는 시장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인도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잠깐? 네. 아주 잠깐 이렇게 일 때문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시장은 맞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 한계는 그러니까 약간 아직까지도 이 계급 제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빅테크들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의심을 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간 전략 자체가 다른 게 거기 데이터 센터 이제 건설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인도란 나라가 참 재밌는 게 이공계생들이 되게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 네, 많잖아요. 영어도 잘해요. 네.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면은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언어 소통에 일단 문제가 없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스마트한데 네. 심지어 싸요. 미국인들보다 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자원들이 있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로 이 사람들은 노동력이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이에요. 시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고용도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자기네 쓸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 예전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동남아 쪽에다가 구글이라든지 얘들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미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에 못 들어가니까 중국에 대체할 수 있는 뭐 어떤 시장이 필요한 건데 동남아로는 그게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구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인도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은 맞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한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조금만 더 말씀을 듣고 싶은 게 뭐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인도 많이 미국에 진출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밈도 있잖아요. 웰컴 투 인디아 이러면서 이제 완전 인도식 영어다 이런 얘기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주 봐요, 네. 자주 봐서.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러시아 푸틴이 또 인도 가 있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약간 뭐 브라질과 인도와 이런 데가 요새 반 트럼프의 선진 진영이기도 한데 저는 이 뉴스를 봤을 때 빅테크가 인도를 간다라는 게 약간 화해의 무드 제스처로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 좀 들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렇게 그런 약간 정치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스탠스는 항상 그였어요. 항상 중립이었어요. 항상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걸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봤을 때 미국도 날 필요하고 뭐 이쪽 중국이나 러시아도 날 필요한데 요 사이에서 이득을 취했던 게 인도였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뭐 사실 미국이 진출한 거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중국이 와도 나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와도 나쁘지 않고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미국 거죠. 기업들이 돈을 보고 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나 그냥 비용적인 측면이나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정치적인 부분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위원님의 관심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관심 종목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연간 전망을 통해서 엔비디아를 굉장히 좋게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좀 문제라기보다는 이슈들이 있었죠. H200 사건. 예. H200 쌍따봉 날리고 계셔가지고. 예, 근데 위원님께서 당황하고 흔들리는 못 눈빛을 봤어요. 이걸 하고 봤습니다. 계시다고. 엔비디아 지금 엔비디아가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다가 어떻게 보셨냐면 엔비디아 가야 됩니다. 순간 당황해가지고요. 저도 엄지가 4개 있으면 이렇게 4개 하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어쩌면 애프터 개념인 거죠. 사실 주가가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H200 승인 난 거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자료를 썼긴 했는데 어쨌든 엔비디아 관련된 인프라 기업들한테는 되게 좋은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일단은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밀수를 하잖아요. 밀수를 할 정도면 억눌렸던 수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억눌렸던 수요가 터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애들이 너무 사고 싶어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으니까 매출적인 부분에 충분히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H20이 아니고 H200이라는 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H200 같은 경우는 저는 H20을 그 당시에 안 판다고 했을 때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 이제 중국에 H20 수출 안 해라고 했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뭐야 매출이 줄어드네 걱정을 했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익은 좋아지겠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마진이 얼마 안 남아요 이게 자체가. 근데 이번에 H200을 판다는 얘기는 만약에 H20을 팔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25% 수수료를 떼주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근데 H200은 마진이 좋기 때문에 팔아도 넘길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얘들이 너무 필요로 하는 거 추론용 칩이 아니고 학습용 칩이기 때문에 이거 비용 25% 전가시켜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익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의 전략과 굉장히 부합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TPU냐, GPU냐 이렇게 하는데 TPU가 과연 중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구글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을 제가 이제 중국 제가 놀러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놀러 가는 거 재밌어요. 가시면 되게 재밌는데 근데 거기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없죠. 공식적으로는 안 되죠. 네. 공식적으로는 유튜브나 이런 거 없잖아요. 네네네. 사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TPU 자체는 알파벳 시스템 플랫폼에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건데 알파벳에 종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중국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두 알파벳 진영과 엔비디아 진영의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략인 거죠. 미국의 전략이 이제 AI 풀스택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내가 애플이 내낀 거예요. 전 세계 애플.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쫙 깔아놓고 그 위에 클라우드란 플랫폼 쫙 깔아놓으면은 전 세계 AI라든지 혹은 전 세계가 종속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건데 근데 이 전략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설치 기반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블랙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블랙웰을 당장 받아들이기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왜냐하면 종속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니까. 대신에 H200으로 길들이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도 미국의 전략과는 굉장히 부합한다라는 부분인 거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좋을 것 같아요. 내년 중간 선거에도 유리한 입장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이 AI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중국과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엔비디아 쪽에서도 같은 주식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주식 자체가 흐름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엔비디아 관련돼 가지고 요게 요때 당시에 H200이 발표가 이제 이제 승인 발표가 장중에 나왔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장중에 나오면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요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만큼 올랐다가 한 3% 맞아요. 정도 올랐다가 바로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FMC의 좀 부담감도 작동을 했을 것 같고 시가총액 1등이라는 부담감도 작동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엄지척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FMC 지나고 아무래도 연말 산타랠리가 나오려면은
뭐 다들 시장에서 집중하는 거는 구글이 더 가는 것도 좋겠지만 엔비디아가 여기에서 바닥을 확실히 다지고 올라와주는 게 좀 더 산타랠리에는 힘이 실릴 것 같다는 의견도 많던데 예. 뭐 그런 점에서도 엔비디아를 좀 짧은 시결에서도 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말씀하신 것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사실 뭐 사람들은 그런 부분도 이제 사람들이 전 솔직히 전 시장이 좀 이렇게 버블이 나서 그러니까 우리 그 보시는 분들 계좌에도 버블이 좀 불어서 버블이 좀 더 크게. 풍족한 계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생각 이상으로 시장이 너무 스마트하시고 너무 냉철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레포트를 딱 발간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야, 근데 코어스가 모자라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근데 그거 스케줄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이 일단 스마트한 부분 때문에 좀 눌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FOMC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서 거기다 또 지금 이제 그냥 바로 수출해 준다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이 검증을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오케이라고 하고 요게 순탄한 모습들을 일단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숨고르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끝으로 저희가 이제 FMC가 오늘 있습니다. 네. 그럼 내일 아침에 만약에 약간 뭐 자도 되고 내일 아침에 일단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뭐 차트나 지표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파월 입을 봐야죠. 파월 입을 봐야죠. 이제 뭐 얘기하시는 건 비슷할 거예요. 아, 우리 뭐 잘하고 있고 지표를 보고 판단할 예, 거다. 그 지표 보고 살 거고 우리 잘 뭐 경제는 좋고 건전하고 노동력은 약화가 됐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할 건데 그런 부분이랑 그냥 점도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향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방향성이 좁혀지는가 그러니까 의견이 좁혀지는가 확산되는가 이런 부분들 왜냐면 확산이 될 경우엔 계속 사람들은 혼동을 느낄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할 건데 의견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간다 좀 더 이제 다수 의견이 좀 확실해진다라고 하면은 네. 그게 또 인하 쪽으로 좀 더 확실해진다라고 하면은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 그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엔비디아 차트도 아침에 조금 참고해 보면 좋을까요? 뭐 엔비디아 차트 전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이 AI라는 트렌드 아까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트렌드 우리가 미국 증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미국 자체가 경제가 일단 건전하고 우상향이란 큰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도 그 산업, 그러니까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향후 전망이 밝은 산업에 대해서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혹은 전 세계가 밀고 있는 산업이 뭔가 봤을 때는 지금은 AI라는 거죠. 그럼 AI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뭐 굳이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좋아하시는 AI 기업 어떤 거든 자기가 봤을 때 아, 이 정도 가격이면은 혹은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 많이 빠져 있어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그럼 그때는 그런 좋은 기업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2부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제일 처음으로 현금 비중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싸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현금도 종목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중국 관련돼 가지고는 오늘의 약간 하나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할템 해봐라. 네, 할템 해봐라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고요. 실적 발표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뭐 여러 포인트를 집어주셨지만 결국에는 매출이 늘어나야 된다. 이익이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 반응을 좀 챙겨보자라는 거 수주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유동성 관점에서 혹은 FOMC 관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흔들리더라도 좀 더 저가 매수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저희 강재구 하나증권 연구위원님과 또 2부 이렇게 해봤고요. 프로메칸 뉴욕 여기까지 저는 좀 있으면 물러날 거고요. 저와 김민 캐스터 그리고 구윤호 캐스터는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30분 더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PM10도 많이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속보들 많이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ake up, wake up, the city's alive. 불빛이 너를 비춰. 오늘도 run, run, run. 너의 무대야 right now. 하루를 여는 알람 소리, 또 다른 시작의 sign. 커피 한 잔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dive. 누구보다 바쁜 시간 멈추지 않는 손끝 그 속에 담긴 열정이 세상을 움직여 지금 Shine on, you're doing fine 이 순간이 바로 highlight 작은 노력 하나하나 세상을 더 밝게 만들
복잡한 서류도 미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래도 웃는 그 표정 진짜 멋져 그 모습 남들은 모르겠지만 너는 알고 있잖아 한 걸음씩 쌓아온 그 시간이 miracle Shine on you're doing fine 누가 봐도 완벽해 네 자리가 무대야 스포트라이트는 너에게 Shine on don't look down 이 도시의 rhythm 위 매일을 빛내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때로는 멈춰서도 괜찮아 그 자리에서 꽃이 피었나 모든 순간이 너답게 아름다워 지금처럼 Shine on You're doing fine 세상에 외쳐봐 작은 꿈이 모여서 내일을 만들어가 Shine on Feel the light 이 노래가 닿을 때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더 빛나길 Wake up Wake up, the city's alive 불빛이 너를 비춰 오늘도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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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무대야 right now 하루를 여는 알람 소리 또 다른 시작의 sign 커피 한 잔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dive 누구보다 바쁜 시간 멈추지 않는 손끝 그 속에 담긴 열정이 세상을 움직여 지금 Shine on, you're doing fine 이 순간이 바로 highlight 작은 노력 하나하나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 Shine on, don't slow down 너의 땀이 별이 돼 오늘도 빛나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복잡한 서류도 미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래도 웃는 그 표정 반짝 열려 오늘 오늘 your light Playmarket 모드 on tension up so bright 밤이 더 빛나는 순간 here we go 세상이 깨어나기 전 미리 know PM 10 네, PM10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캐스터 그리고 구현우 캐스터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현우 캐스터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혼조 마감했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현재 프리마켓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선물은 0.08% 빠지고 있고요. S&P 500 선물도 0.12%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0.2% 넘게 빠지는 흐름입니다. 그럼 M7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H200 AI 칩 구매에 관해서 관심을 보였다는 소고가 나왔어요. 이 보도가 전해지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었는데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살펴보시면 정규장에서는 1.48% 빠졌는데요. 프리마켓에서는 보합권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 보시면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에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이 점이 호재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정규장과 프리마켓 모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도의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또 기술 개발, 지속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향후 4년간 175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그 이후로 정규장에서는 상승세 보였고요. 프리마켓에서는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살펴보시면요. 방금 나온 소식이 있는데요. 시티즌스가 알파벳의 목표 주가 340달러로 올렸고요. 아웃퍼폼 등급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구글이 미국 정부랑 큰 계약을 따냈죠. 미 국방부가 제미나이를 쓰기로 결정한 점도 구글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정규장에서는 1% 넘게 상승했고요. 프리마켓에서는 등락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살펴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아마존도 인도에 투자 계획을 밝혔죠. 2030년까지 3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했는데요. 인공지능과 수출 성장 그리고 인도 내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규장 프리마켓 모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살펴보시면 시티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33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예상보다 강했던 아이폰 17의 사이클 모멘텀과 또 2026년과 2027년으로 이어지는 건전한 업그레이드 전망이 상향 이유라고 합니다. 프리마켓에서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M7 기업들의 주가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AI에 뒤처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월가의 평가들도 그렇게 좋은 평가들이 나오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기관들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저는 한 10분 전에 나왔던 CNBC의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JP모간이 2026년 가장 혁신적인 종목으로 펩시코를 꼽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펩시코에 대한 내년 목표가를 151달러에서 164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현재가 대비해서 13%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니까요. 요즘 뭐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이 전부 다 AI 종목으로 쏠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해야 된다. BAI 종목도 우리가 어떠한 방어주의 역할을 해주는 종목으로서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재 관련 기업으로 또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펩시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펩시코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민캐스터 통해서 마켓 무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금, 은 그리고 구리 가격부터 먼저 보시면 금은 현재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은과 구리 가격은 반면 좀 올라가고 있는 거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여부를 좀 앞두고 여러 가지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어떤 특별한 이슈로 인해서 진행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등락이 반복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현재 코인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네요. 그리고 또 그렇지만 네. 뭔가 말 선택이 오늘 이상한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9만 선을 사수하면서 떨어지고 있지만 9만 선 아래로는 내려가고 있지 않은 모습이 네. 다행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음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굉장히 또 미리 언급을 다 해주셨어요. 네. 뭐 GE버너버 같은 경우는 아까 특징주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아무래도 이 자사주 매입 규모를 대폭으로 또 확대를 했고 또 그리고 이 배당금도 2배 인상함에 따라서 또 AI 전력 인프라가 최근에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호재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면서 현재 프리마켓장에서도 10% 넘게 뛰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AI 자체보다는 거기에 따른 또 전력에 대한 수혜주도 많이 오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좀 확대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시각이 좀 느껴졌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펩시 같은 경우에도 JP모건의 투자 상향 소식에 더불어서 1.4%대 선물 시장에서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 코퍼나 그리고 뉴몬트 같은 곳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봤을 때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좀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서 좀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 메타 쪽으로도 아무래도 1%대 약세 보이면서 현재 프리마켓 시장에서의 움직임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비기스트 무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에어로 바이오먼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이 현재 선물 시장에서 끌어내린 주요 원인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고요. 크래커베러 올드 컨트리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낙폭을 키워가면서 좀 매출에 대한 이야기로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네. 있습니다. 지버노바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게임스톱의 경우에도 매출에 대한 예상치를 좀 미달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마지막으로 에코스타나 이 블루 아월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투자 등급에 대한 상향 소식에 더불어서 좀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제가 조금은 첨언을 해보자면 은과 구리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은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 구윤호 캐스터가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61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꾸준하게 경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원자재 시장, 상품 시장도 역시나 그 상승세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상승세가 사실은 상승 더하기 기세라는 네. 합성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탄력을 좀 받아가고 있다. 은과 구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특히 AI 산업이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민캐스터가 비게스트 무브에서 말씀해주셨던 크래커 배럴이라는 종목은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프리마켓 뉴욕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되게 할머니 집에 온 것 네. 같은 아늑한 느낌의 레스토랑인데 한번 그 할아버지가 이 통나무에 기대고 있는 그 로고가 상징적인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로고를 빼고 현대화를 부르짖었다가 주가가 뭐 10% 가까이 쭉 떨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크래커 배럴은 다시 빨리 원상복귀 시켜라 로고를 이러한 신구 발언을 조화가 남긴 진짜 이후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크래커 배럴이 뭐 우리에게는 약간 낯선 종목일 수 있지만 미국인들에게는 되게 추억의 어떻게 보면은 마가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색깔이 묻어나는 기업을 지우지 말아라 이런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는 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시각 나오고 있는 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윤혜 캐스터 통해서 블룸버그 통신의 헤드라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룸버그에서 갓 나온 시장 분석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내일 새벽 연준의 금리 발표 이후 2026년 금리 경로에 대한 신호를 기다리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미 국채 수익률은 다시 올라서 10년물 금리가 4.21%, 약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P 500 선물은 큰 변화가 없었고요. 유럽 스톡스 600 지수는 소폭 하락, 아시아 시장도 혼조세였는데요.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는 각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는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최근 경제 지표는 연준이 원하는 속도로 서서히 씻고 있지만 그렇다고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높일 정도로 약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물가는 목표보다 여전히 높고 노동시장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죠. 전문가들은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추가 매수 동력이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팔 이유도 없다면서 연준의 명확한 정책 신호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세 번째 연속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고요. 점도표와 경제 전망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살펴봤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가 PM10을 진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장의 모든 관심은 이제 12월 FOMC 회의 결과에 좀 달려있는 네. 것 같습니다. 내일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되겠죠. 뭐 금리 결정은 어떻게 날 것인지, 점도표는 어떠한 그림을 나타내게 될 것인지, 또 파월 의장은 어떠한 발언을 또 하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내일 아침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또 하나의 파트너십 소식인데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캐나다 전력회사 캐피털 파워가 미국의 가스 발전소 인수에 함께 나서면서 최대 3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폴로가 75%의 자금을 조달하고요. 캐피털 파워는 각 자산의 25%에서 50% 지분을 갖는 구조인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 건설 붐과 함께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죠. 이에 따라 캐피털 파워도 미국 내 신규 발전 프로젝트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회사는 이미 투자 등급 데이터 센터 개발 업체와 전력 공급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미국 데이터 센터의 천연가스 수요는 지난해 하루 1.3억 입방비트에서 2035년에는 6.8억 입방비트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두 회사는 이 흐름을 기회로 보고 미국의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아폴로와 캐피털 파워의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이슈는 우버 관련 소식인데요. 이 우버가 전기차 전환 정책에 급 제동을 걸었다고 해요. 그동안 우버 드라이버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회사에서 월간 보너스를 지급해 왔는데요. 최근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전격 중단했다고 합니다. 시라큐스의 우버 드라이버 리파이 스파이어 씨는요, 우버의 $2,000 지원을 계기로 테슬라를 구매했고 23개월간 약 $3,500의 보너스를 받아왔지만 이 보너스의 중단과 수입 감소로 이제는 우버를 본업으로 삼지 않아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우버는 하루 3,800만 건의 이동을 중개하면서 성장했지만 지난 3년간 플랫폼 전체 운행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이 거의 2배로 증가해서 덴마크 한 국가보다 큰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 프로그램을 축소하면서 사실상 수익성 중심의 유턴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고요.
5번은 런던의 100% EV 전환 목표를 올해까지 내걸었지만 실제 비중은 40%에 그쳤고요. 북미는 9% 수준이라고 해요. 회사 측은 이 목표 미달을 인정하면서도 전반적인 성과에는 자부심이 있다면서 친환경 전환 의지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는 우버의 전기차 전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뉴스는 초대형 상장 러시가 다시 불붙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월가에서는 요즘 약 2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비상장 기업들이 증시로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상장을 미뤄왔던 초대형 테크 기업들이 드디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 중심에는 역시 스페이스X의 IPO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에 나선다면 기업 가치 1,000억 달러 이상, 이른바 센티콘 기업들의 상장 러시가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물론 몇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리더십, 그리고 높지 않은 수익성, 사설 시장에서 이미 과열된 가치 평가 등이 대표적이죠. 그럼에도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스페이스X라면 당연히 사야지,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입장이 강하다고 합니다. 벤처캐피탈 1789 캐피털은요, S&P 500 기업의 중간 시총이 400억 달러 수준인데 스페이스X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면서 기관과 개인 모두가 보유하고 싶어하는 종목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IPO 시장은 2021년 이후에는 부진했지만 스페이스X와 스트라이프 그리고 바이트댄스 같은 기업들은 상장 없이도 대부분의 상장사보다 더 훨씬 높은 기업 가치를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만약 스페이스X가 최근 거론되는 8천억 달러 이 몸값으로 상장에 나선다면 이는 비상장 시장의 매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강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미국 시장에서는 뭐 상장 기업들을 능가하는 비상장 기업들의 성과가 좀 매력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의 IPO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캐스터와 함께 CNBC 그리고 CNN의 헤드라인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FOMC 회의에 대해서 좀 시선이 쏠려 있다 보니 그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쭉 내려보셨을 때 좀 이렇게 좀 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충분한 행사의 그런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뭐 내용도 함께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칩 관련해서 수출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보도가 좀 위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내려봤을 때 중국에 대한 CPI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드리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CPI 11월 결과 전년 대비 0.7%가량 중국이 현재 상승을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반면 PPI의 경우에는 2.2% 하락하면서 좀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뭔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이 함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 압력 문제도 중국 측에서는 충분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먼저 오냐 혹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어디가 더 먼저 터지냐 이런 반응들이 좀 이어지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최근 관심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지금 나왔던 좀 재밌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금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입니다. 네. 화면처럼 어머. 저는 요즘 들어서 이 주인공 일론 머스크가 좀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용에 따르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지가 약간 성공했지만 정보율부 성공했지만 다시 하라고 하면 안 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만하죠. 네, 저는 좀 조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경험에 대해서 자신은 좀 약간의 성공만 있었다. 그리고 다시는 이 프로젝트를 막지 않겠다라고 하는 좀 강경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이 올해 중반까지도 이 지출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감을 또 두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좀 화해 시그널이라든지 좀 잠잠한 소식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정보율부에 관해서 이야기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소식들이 많네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먼저 올 것인지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먼저 네. 올 것인지 저도 좀 궁금해지는 모먼트인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는 다시 하라고 한다면 절대 안 한다라는 네. 재미있는 기사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구윤호 캐스터와 함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미국의 대표적인 금광 기업 뉴몬트입니다. 어제 정규장에서 6% 가까이 오르면서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좀 빠지는 모습 보이네요. 금값이 떨어진
같이 떨어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요즘 금값이 그래도 크게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뉴몬트 주가도 연초 대비 거의 140%나 급등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더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경기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계속 금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몬트의 실적도 아주 탄탄한데요. 3분기에는 매출이 20% 늘었고 순이익도 19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UBS는 이런 흐름 속에서 2026년까지 금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얘기했고요. BMO 캐피탈은 아웃퍼폼 등급과 99달러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뉴몬트는 100년 넘은 금광 대장주로 금뿐 아니라 은과 구리, 아연도 채굴하는 기업인데요. 여러 금강 회사를 인수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재무 구조도 아주 안정적인데요. 도이체방크는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계속 사들이는 만큼 2027년에는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 위에서 거래될 거라고 했고요. 금광 기업의 강세가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어요. 금 수요가 이어지는 한 뉴몬트의 흐름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칭 원자재 여신으로서 금값이 내년에는 2027년에는 5,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5,000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특징주는 콜게이트 파몰립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치약과 세제,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소비재 기업입니다. 저는 이 치약 브랜드를 매일 쓰기도 하는데요. 오늘 RBC 캐피털이 콜게이트의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상향하면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했죠. 정규장에서도 1.14% 올랐고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콜게이트 주가가 올해 14%나 빠져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생활용품 카테고리 성장률이 1%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콜게이트가 24분기 연속 유지해오던 3%에서 5%대 매출 성장 기록도 잠시 꺾인 건데요. 하지만 RBC는 이제는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2026년을 바라보는 시장 기대치가 충분히 낮아져서 오히려 안정적인 실적 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시점이 왔다는 거죠. 컨센서스도 이미 보수적으로 반영돼 있어서 2026년 유기적 매출은 약 2%대 성장, EPS는 약 4%대 성장이 예상되고요. RBC는 내년에 콜게이트가 매출 2에서 4% 그리고 EPS는 3에서 6% 성장 목표를 제시할 거로 봤는데요. 업황이 약해도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또 콜게이트는 생산성 개선 그리고 브랜드 투자 확대, 신흥시장 회복이 맞물리면서 다시 힘을 내고 있고요. 주가도 최근 조정 덕분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RBC는 목표 주가 88달러, 약 13% 상승 여력을 제시하면서 콜게이트는 다시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초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비재 기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네, 말씀하세요. 저는 치약 주겸 쓰는데 굉장히 트렌디한 치약 쓰셔서 요즘 부럽습니다. 주겸 치약이 나오나요? 나오긴 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비누도 오이 비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오이색을 아니 이거를 이길 만한 드립이 뭔가 생각이 안 나네요. 주겸 치약과 오이 비누를 쓴다는 친구 앞에서 제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제가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 저는 뭐 소금으로 이를 닦는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 뭐 AI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그렇죠. 소비재 기업들은 약간은 평가가 좀 억눌려 있는 분위기였는데 뭐 펩시코도 그렇고 콜게이트도 그렇고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소비재 기업들에 대해서 호평이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는 거라고는 주겸 치약이랑 오이 비누인 것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입니다. 정규장에서는 2.2% 넘게 올랐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0.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HSBC가 마이크론을 앞으로 더 좋아질 회사라고 매수 의견을 새로 내놨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D램, 즉 메모리 칩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D램 재고가 급감했는데 AI 서버 수요는 계속 늘고 있죠. 공급은 막혀 있는데 수요만 폭발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HSBC는 이 흐름이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업계 전체 수익이 거의 70% 가까이 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일반 D램 비중이 커서 이 상승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기술인 1게마 D램을 도입하면서 생산 효율이 크게 좋아지고요. 차세대 AI 칩에 들어가는 HBM4에서도 추가 성장 여력이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SSD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앞으로 크게 늘릴 준비가 됐다고 하고요.
마이크론 주가는 올해 170% 넘게 올랐지만 HSBC는 아직 여력이 있다면서 목표가를 33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AI 시대의 폭발 속에서 마이크론 실적 개선이라는 흐름이 보이는 만큼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태영 과장님이 계셨으면 정말 좋아할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민 캐스터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서클이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금융 서비스 허가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라는 내용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클이 아부다비 국제금융센터 ADGM에서 이 금융 서비스를 허가받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허가로 인해 서클은 아부다비 국제금융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머니 서비스 관련한 제공자로 현재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됐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결제와 또 송금 같은 이런 금융 서비스를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클은 동시에 사이다 자파르를 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총괄로 현재 임명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전략과 또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서클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 제레미 얼레어는 이번 규제 체계가 투명성과 그리고 리스크 관리,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높은 기준을 세웠다라고 평가했고요. 또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려면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클이 아랍에미리트에 진출했다는 소식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인텔이 AI 칩 스타트업 산바노바를 인수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수 조건을 적어놓은 기본 합의서를 써놓긴 했는데 아직 결정이 완전히 됐다라는 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법적 구속력이 현재까지는 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서로 마음이 좀 바뀌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점 확인해 보시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규제 심사나 재무 점검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인수 여부는 시간이 걸릴 전망으로 보이고요. 작년부터 이런 인수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 산바노바의 몸값이 50억 달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의 CEO인 리프탄이 이 산바노바의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데요. 인텔의 캐피탈도 산바노바에 투자한 적이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또 투자자인 소프트뱅크 역시도 올해 초 인텔에 큰 돈을 넣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텔과 산바노바의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슈퍼마이크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내놓은 이 4U 모델과 그리고 2OU, 즉 OCP 규격의 액체 냉각 시스템인데요. 회사 측은 이미 대량 출하까지도 또 그 내용을 밝혔다고 또 전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을 설명을 드리자면 초대형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 환경을 위한 제품이라는 점인데요. 렉 하나에 GPU 최대 144개까지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확장성이 크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냉각 성능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액체 냉각 방식으로 시스템에 발생시키는 열의 최대 98%까지 잡을 수 있고 덕분에 전력 소비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AI 연산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전력과 열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꽤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겠죠. 슈퍼마이크로는 이번 제품을 통해서 블랙웰 기반 서버 시장의 초기 수요에 대해서 빠르게 흡수하겠다라는 전략을 함께 취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에 대한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정말 간단하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사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지도자들이 약하다, 쇠퇴했다, 이민정책과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소식들까지 전해져 왔다고 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유럽의 지도자들 간의 이런 갈등 문제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봉합이 되게 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히트맵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FOMC 회의를 좀 앞두고 시장이 좀 관망하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좀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현재 전체적인 맵에서는 확인이 되고요. 사실 새벽 4시를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고 그 이후로 또 FOMC 기자회견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도표를 통해서 좀 의견이 좀 갈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내일 시장이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오늘 시장이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새벽 4시까지 저희가 깨어있는 건 좀 무리인 만큼 이번에 좀 마음을 차분하게 먹으시고 아침에 또 정리되는 내용과 함께 저희가 내일 방송도 또 알차게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FOMC 회의가 벌써 당일이 됐네요. 우리 그럼요. 민캐스터가 방금 4시까지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겠냐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글로벌 마켓에 있을 때 이 밤이 새도록 FOMC 그쵸. 회의를 다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뭐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 이번 12월 FOMC 회의 일단은 금리 인하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기는 하죠. 네.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파월 의장의 마지막 발언이 또 어떠한 방식으로 나오게 될지에 따라서 네. 시장이 좀 움직일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희 프리마켓 뉴욕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 FOMC 회의 이후 시장이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쪽이 지금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긴 합니다. 그 말은 사실 매파적인 인하를 하지 말라라는 좀 내심이 좀 표현된 것 같기도 해요. 혹은 매파적인 인하를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매파적인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 동력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밤 10시에는 언제나 PM10